2025년 8월부터 한국에서 가족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집니다. 충격적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잠깐,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가족도 모르게 내 몸이 해체된다고? 죽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유족 감정은 생각 안 하는 거야? 더 심각한 우려들도 있어요. 장기 매매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의료진의 성급한 판단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가족들이 나중에 알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깨어난 사례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가족 동의 없이 장기 적출이 진행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정말로 본인 의사가 맞나? 라는 의문이에요. 젊을 때 등록해둔 것과 실제 그 순간의 마음이 같을까요? 사람 마음은 바뀔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직접 본 현실은 달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만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식받는 사람은 고작 5천 명도 안 돼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작년에만 본인은 기증을 원했지만 가족이 없어서 기증하지 못한 경우가 347건이나 됐어요. 347명의 의지가 묻힌 거죠. 반드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기 기증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안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가족들과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꼭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하니까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완전히 달라진 장기기증 등록 방법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왜 처음에 이 법안이 우려스러웠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걱정은 의료진의 성급한 판단 문제예요. 지난해 제가 만난 한 의료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장기 이식 대기자가 많으니까 의료진도 압박을 받아요. 뇌사 판정을 좀 더 빨리 내려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가족이 있으면 정말 확실한가요? 좀 더 기다려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족이 없으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두 번째 우려는 장기 매매 연결고리 문제예요. 해외 사례를 보면 가족 동의 없이 장기 기증이 가능한 나라에서 불법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가족도 모르는데 좋은 조건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진정한 본인 의사인가? 하는 의문이에요. 한 20대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19살 때 장기 기증 등록했는데 지금 30살이 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사고 나면 그때 의사에 상관없이 기증되는 건가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네 번째는 유족의 트라우마 문제예요. 실제로 가족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몸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압박 문제도 있어요. 장기 기증 등록 안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할 때 장기 기증 등록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저도 처음엔 이 법안 정말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 즉 생체 기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김모 씨는 3년 전에 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했어요. 형제애로 한 숭고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수술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아무도 김모 씨의 건강을 챙기지 않았어요. 기증 후 경과는 어떤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김모 씨는 혼자서 불안해하며 병원을 전전해야 했어요.
김모 씨가 제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처음엔 정말 뿌듯했어요. 동생을 살렸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누가 책임져 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취재해보니 지금까지 생체 기증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거의 없었거든요. 기증은 받아놓고 기증자는 방치한 거죠. 말이 되나요? 실제로 생체 기증자의 80% 이상이 기증 후 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바뀌어요. 2025년 8월부터는 기증자 건강관리가 의무화돼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마이너스 기증 후 1년 동안은 6개월마다 건강검진, 마이너스 그 이후로는 매년 1회 정기검진, 마이너스 모든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 드디어 기증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장기를 나눠준 사람이 제대로 관리받지 못한다면 누가 기증하려고 하겠어요? 이번 변화는 정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절대 모르고 있을 장기 이식 우선순위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봐요. 어병원에서 뇌사자가 나왔어요. 그럼 그 장기는 누구에게 갈까요? 당연히 가장 위급한 환자에게 가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지금까지는 어병원에 등록된 환자가 무조건 우선이었어요. 설령 B병원에 더 위급한 환자가 있어도 말이에요. 공정한가요? 절대 아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시스템 때문에 정말 위급한 환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들에게 취재해보니 병원 찜하기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대요. 특정 병원에만 환자들이 몰리거나 반대로 어떤 병원은 기증 기회가 거의 없거나. 한 이식 코디네이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병원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이식받을 확률이 크게 달라져요.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억울해 하실 텐데. 하지만 이것도 바뀌어요. 2025년 8월부터는 기증자를 관리한 병원의 환자들도 사순위 우선권을 받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예를 들어 시병원에서 뇌사자를 관리했다면 시병원 환자들도 이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공정해진 거죠.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더 깊이 파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장기기증 등록 정말 안전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직접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취재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현실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뇌사 판정 정말 확실한가?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의료진은 이미 뇌사 상태라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가족들이 강력히 요청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깨어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만약 그때 가족 동의 없이 장기 적출이 진행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한 뇌신경외과 전문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뇌사 판정은 100%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뇌사라고 하지만 간혹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위험 등록 정보 유출 문제. 제가 질병관리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지난 3년간 장기기증 등록자 정보 유출 사건이 무려 12건이나 있었어요. 어떻게 유출됐냐고요? 병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해킹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침입, 브로커들의 내부 정보원 활용. 실제로 한 등록자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기기증 등록하셨죠?
더 좋은 조건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세 번째 위험 가짜 내사 판정 의혹.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장기 매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내사 판정을 내리는 사례들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의심스러운 케이스들이 있다고 해요. 한 의료진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이에요.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을 보면 정말 절박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간혹 내사 판정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위험 등록 취소의 함정.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시민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5년 전에 등록 취소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시스템에 남아 있더라고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기술적 오류라고 하던데 정말 믿을 수 있나요? 다섯 번째 위험 가족들의 사후 트라우마. 실제로 가족 동의 없이 장기 기증이 진행된 해외 사례들을 보면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상 이상이에요. 미국의 한 가족은 이런 증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6개월 뒤에 장기 기증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악몽에 시달려요. 여섯 번째 위험 브로커들의 접근.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브로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장기기증 등록자 명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특히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더 쉽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일곱 번째 위험 의료진의 이해관계.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요. 장기 이식은 병원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줘요. 한 번의 장기 이식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료진이 경제적 이유로 내사 판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장기 이식은 병원 입장에서는 대박이에요. 그래서 가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장기 기증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등록 철회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한번 등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철회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전화나 방문해야 함.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움. 완전 삭제까지 최대 3개월 소요. 둘째, 가족들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법적으로는 가족 동의가 필요 없어도 도덕적으로는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셋째, 등록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시스템 오류나 해킹으로 인한 정보 변조가 있을 수 있어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본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넷째,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세요. 만약의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법적 대리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본인의 가치관을 잘 아는 사람으로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의사를 재확인하세요.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정말 아직도 기증을 원하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실제 피해 사례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실제 피해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사례 1. 김모 씨 가족의 비극. 김모 씨 45세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평소에 장기기증 등록을 해두셨죠.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모 씨의 부인이 저에게 한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다른 일로 갔다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이들도 아빠 몸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지금도 그 가족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사례 2. 박모 씨의 등록 정보 도용. 박모 씨 38세는 절대 장기기증 등록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동의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나 봐요. 저는 전혀 모르고 서명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기기증 동의서도 같이 들어 있었대요. 이런 끼워넣기 등록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사례 3 이모 씨의 브로커 접촉 사건. 이모 씨 52세는 장기기증 등록 후 이상한 연락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병원에서 연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 브로커였더라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다면서 계속 연락하더라고요. 이모 씨는 결국 등록을 취소했다고 해요. 안전한 등록을 위한 가이드. 그렇다면 정말 안전하게 장기기증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충분한 숙고 기간 갖기. 최소 1개월은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해 보고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2단계 공식 루트로만 등록하기. 반드시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나 지정 병원에서만 등록하세요. 온라인 광고나 전화 권유로는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 3단계 등록 내용 꼼꼼히 확인하기. 어떤 장기를 기증할 것인지, 어떤 조건인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특정 장기만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단계 정기적인 상태 확인.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본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를 시스템 오류나 정보 변조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5단계 철회 방법 미리 알아두기. 등록할 때부터 철회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제가 더 깊이 파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장기기증 등록 정말 안전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직접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취재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현실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사 판정 정말 확실한가?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내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의료진은 이미 내사 상태라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가족들이 강력히 요청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깨어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만약 그때 가족 동의 없이 장기 적출이 진행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한 뇌신경외과 전문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사 판정은 100%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내사라고 하지만 간혹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위험은 등록정보 유출 문제예요. 제가 질병관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지난 3년간 장기기증 등록자 정보 유출 사건이 무려 12건이나 있었어요. 어떻게 유출됐냐고요? 병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해킹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침입, 브로커들의 내부 정보원 활용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한 등록자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기기증 등록하셨죠? 더 좋은 조건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세 번째 위험은 가짜 내사 판정 의혹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장기 매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내사 판정을 내리는 사례들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의심스러운 케이스들이 있다고 해요. 한 의료진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장기 이식 대기자가 많으니까 의료진도 압박을 받아요. 내사 판정을 좀 더 빨리 내려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가족이 있으면 정말 확실한가요? 좀 더 기다려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가족이 없으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네 번째 위험은 등록 취소의 함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시민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5년 전에 등록 취소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시스템에 남아 있더라고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기술적 오류라고 하던데 정말 믿을 수 있나요? 다섯 번째 위험은 가족들의 사후 트라우마예요. 실제로 가족 동의 없이 장기 기증이 진행된 해외 사례들을 보면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상 이상이에요. 미국의 한 가족은 이런 증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6개월 뒤에 장기 기증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악몽에 시달려요. 여섯 번째 위험은 브로커들의 접근이에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브로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장기기증 등록자 명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특히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더 쉽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일곱 번째 위험은 의료진의 이해관계예요.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요. 장기 이식은 병원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줘요. 한 번의 장기 이식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료진이 경제적 이유로 뇌사 판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장기 이식은 병원 입장에서는 대박이에요. 그래서 가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장기 기증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등록 철회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많은 분들이 한번 등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철회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전화나 방문해야 하고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완전 삭제까지 최대 3개월이 걸려요. 둘째, 가족들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법적으로는 가족 동의가 필요 없어도 도덕적으로는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거죠. 셋째, 등록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시스템 오류나 해킹으로 인한 정보 변조가 있을 수 있어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본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넷째,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세요. 만약의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법적 대리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본인의 가치관을 잘 아는 사람으로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의사를 재확인하세요.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정말 아직도 기증을 원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실제 피해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사례, 김모 씨 가족의 비극이에요. 김모 씨 45세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평소에 장기기증 등록을 해두셨죠.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모 씨의 부인이 저에게 한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다른 일로 갔다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이들도 아빠 몸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지금도 그 가족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 박모 씨의 등록 정보 도용이에요. 박모 씨 38세는 절대 장기기증 등록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동의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나 봐요. 저는 전혀 모르고 서명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기기증 동의서도 같이 들어 있었대요. 이런 끼워넣기 등록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 이모 씨의 브로커 접촉 사건이에요. 이모 씨 52세는 장기기증 등록 후 이상한 연락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병원에서 연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 브로커였더라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다면서 계속 연락하더라고요. 이모 씨는 결국 등록을 취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정말 안전하게 장기기증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충분한 숙고 기간 갖기. 최소 1개월은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해 보고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2단계 공식 루트로만 등록하기. 반드시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나 지정 병원에서만 등록하세요. 온라인 광고나 전화 권유로는 절대 등록하지 마세요. 3단계 등록 내용 꼼꼼히 확인하기. 어떤 장기를 기증할 것인지, 어떤 조건인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특정 장기만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단계 정기적인 상태 확인.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본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를 시스템 오류나 정보 변조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5단계 철회 방법 미리 알아두기. 등록할 때부터 철회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이런 위험들을 다 알고 나니까 그럼 등록 안 하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실제로 장기 이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특히 독일과 스페인의 사례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다음 내용에서는 장기 기증의 빛의 부분도 균형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